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차도와 생각에 내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하는구나. 뭐가 사람들한테 확 와닿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흔들리지 않아. 네, 분석하고 글도 쓰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하면 박 박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은은아이 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텍스트 마이닝 총 100회 중에 이제 세 번째 회차 세 번째 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팀장의 텍스트 마이닝. 두잇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어때? 지금 책이 1000만 권 정도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지금 원래 15억 건 정도 팔려야 되는데 아직 1%도 진행이 안 된 거죠? 1000만 권 팔렸으면 뭐, 네. 너무 그렇게 거장하니까 너무 거짓말인 게 티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김 팀장, 저는 집에 100권 샀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네네. 황금 송아지가 네.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집이 추워가지고 땔감 대신에. 그만하자, 이 사람들아. 네,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을 원래 2회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다가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세 번째 회차까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 팀장님이 이제 이번 마지막 텍스트 마이닝 회차 때 어떤 내용 다뤄주실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방송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 다뤘었는지 이름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익혔던 분석 기법들. 일단은 제일 먼저 단어 빈도 분석이 있었죠. 개별 단어가 빈도 몇 분석. 번씩 사용이 됐는지 음. 알아보는 거.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단어 빈도 분석을 응용하는 여러 가지 조금 고급한 분석 기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텍스트를 비교하겠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빈도를 구해서 비교하면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된 단어를 찾아야 했었죠. 그래서 두 텍스트를 비교할 때는 오즈비라는 지표를 구해서 분석을 하고 또 두 개보다 더 많은 뭐 3개나 4개 여러 개의 텍스트를 비교하겠다. 이럴 때는 TF-IDF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었죠. 감정 사전을 이용해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의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이 점수를 합산해서 이 문장의 감정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감정 분석 방법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2회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저희? 네. 요약하면 되게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네. 100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나하나가 고민할 점들이 많고 그냥 얘기만 이렇게 했을 때는 간단하게 분석 결과물이 나오고 해석도 심플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특히나 텍스트 분석에서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 방법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두 다 자주 사용된 단어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기조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느냐 이걸 이제 계속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석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는 알 수 있는데 맥락을 알 수는 없어요. 맥락을 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든 적게 사용이 되든 이걸 떠나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문장에 함께 사용된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언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단순히 개별 단어의 빈도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런 맥락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텍스트를 자세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려면 단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계를 중심에 놓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 분석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관, 회귀 이런 거 먼저 떠오르는데 비슷한 건가요? 상관 분석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좀 네. 들으시는 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취하는 접근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단어상 빈도를 세는 거죠. 이거를 동시출현 단어 분석,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영어로는 co-occurrence analysis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문장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두씩 짝을 지어가지고 단어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예로 들고 있었던 문장입니다. 조과장은 키보드를 좋아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참나. 여기에 이제 너무 좋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면 세 단어가 있죠. 조과장, 그다음에 키보드, 좋아한다 이렇게 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가지고 이제 쌍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과장, 키보드 이렇게 단어쌍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키보드 좋아하다 요게 또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과장 좋아하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단어쌍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만드신 거예요? 같은 문장에 단어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쪼갠 다음에 둘씩 짝지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그러면 문장에 방금- 같이 나왔다라는 걸 그렇죠. 기준으로 엮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시출현 단어 분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문장에 두 단어가 동시에 몇 번 출현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쌍을 일단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 단어쌍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과장이 얘기를 한 문장을 전부 다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단어쌍을 전부 다 경우의 수대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문장에서 이 두 단어가 등장한 단어쌍이 몇 개씩 있는지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과장 키보드 요 단어쌍이 전체 조과장이 한 말 중에서 50번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밖에 안 등장해요? 예를 드는 거죠. 훨씬 죄송합니다. 문장이 50문장이야. 매 문장 등장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분단위로 잘라서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문장으로만 공빈도, 그러니까 동시 출현 빈도를 보통은 체크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다른 그거는 사례도 있어요? 분석의 대상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문장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트위터라고 하면 하나의 트윗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네, 하나의 분석 대상 내에서 단어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장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단위이니까 단락이 아니고 문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과장 키보드 요 단어쌍이 만약에 50번이 나왔고 키보드 좋아하다 요거는 5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과장 좋아하다 요거는 3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단어쌍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게 조과장 키보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조과장이라는 단어하고 키보드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자주 같이 사용이 되는구나. 이 두 단어는 관련성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쌍의 빈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같이 자주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단어쌍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조과장, 마우스 이런 단어쌍이 있었는데 얘는 단어쌍의 빈도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얘는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그쵸. 작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모든 단어쌍에 대해서 빈도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 단어쌍들을 쭉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과장 키보드 요 단어쌍이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좋아하다 요 단어쌍이 있으니까 키보드를 중심으로 얘네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단어쌍들을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를 합니다. 거미줄 같이 나오나요? 거미줄, 그렇죠. 네트워크니까 거미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단어쌍을 다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엄청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뭐 조과장 마우스 이런 거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된 단어쌍인데 이런 것까지 네트워크에 표현을 하면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단어쌍의 빈도가 몇 번 이상인 것들만 이제 추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많이 사용이 됐던 단어쌍들만 추려가지고 그걸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요거를 의미망
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시메틱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망을 보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에 같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쌍이요. 두 단어가 있을 때 그럼 얘네를 가깝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니까 이 단어 노드들이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분을 사용된 단어쌍 빈도에 따라서 두껍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선분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들이랑 연결지어서 같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저희가 지난 회차에 텍스트 분석은 데이터 분석가의 직관이나 경험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빈도의 몇 번째부터 네트워크 분석에 넣을 건지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단어쌍 빈도를 가지고 너무 적은 것들은 제외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어쌍 빈도의 기준을 내가 몇으로 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부장님 마음대로. 부장님 맘대로요? 되게 옛날 사람 느낌이다. 부장님이 만약에 그 조직에서 좀 짱이면. 네. 짱이면.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하기에 어느 정도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밀도를 네. 어느 정도로 만들었을 때 해석하기에 편리한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보시기 좋았더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 그렇군요. 부장님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 눈에 예뻐 보이는 정도의 수준? 나보다 더 심한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도 만들어보고 아주 단순하게도 만들어보고 그 단어쌍 빈도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면에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면에 표현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분이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단어를 다 가려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러면 분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면서 풍부하게 단어들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네트워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만드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중간점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종이로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웹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단어쌍의 빈도를 정해줄 수 있는 어떤 슬라이드 바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대시보드를 하나 구현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원하면 이 숫자를 조작하면 그것에 맞게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더 단순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단어를 클릭하면 그 단어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몇 개만 더 크게 표현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네. 저번에 워드 클라우드는 분석 보고서로서 사용하는 데는 유의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의견 주셨었는데 지금 동시 출현 빈도에 대한 네트워크 그래프는 약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워드 클라우드는 해석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 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눴을까, 어떤 얘기가 중심이 됐었고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근데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단순히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 어떤 단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사용했다. 이렇게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이 단어들이 연결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주제들로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는 단순히 어떤 인상만 전달한다고 하면 네트워크는 보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단어쌍 빈도가 커서 단어가 되게 밀접하고 연결되는 선분이 두꺼운 군집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원문에서 이 단어들이 동시에 사용이 된 문장들을 추출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주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 썼기 때문에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인 자료이잖아요. 결국에는 차트로서 지금 말씀하신 동시 출현 수 같은 경우도 선분의 굵기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고 위치도 아마 랜덤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단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와 반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사이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 이외에 특별한 게 더 있는가라는 게 저한테 궁금한 포인트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빈도가 발생한 문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냥 단순 빈도 같은 경우는 그 빈도가 나타난 문장을 보더라도 뭔가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렇죠. 동시 출현 빈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공통점이 나올 만한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차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음 인사이트를 발생하는데 하는 도움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텍스트 분석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은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아웃풋이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면 그냥 표를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관계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관계들을 찾은 다음에 그게 힌트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원 문장을 찾아서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탐색적인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단계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되게 정확한 네.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각화를 해놓고 이것만 봐서 이걸 해석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들 연결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맥락이 바로 파악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반드시 문장하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동시 출현 단어 분석도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한다. 너무 복잡하면 못 알아볼 것 같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너무 복잡하면 네네네.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제일 치명적일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수치화해서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 키보드 특정 키보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좋다와 뭐 싫다가 동시에 연결돼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이 더 강한 거지? 이런 걸 보기가 좀 선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선의 두께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실제의 단어상 빈도를 이제 표로 뽑아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래프만 네네. 보고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지표를 뽑아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조 과장이 조금 전에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는 이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거의 모든 단어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좀 특징이 모호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 둘이 같이 사용이 되기만 하면 빈도를 카운팅 하잖아요. 문장이 굉장히 그러네요. 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 문장에서 저 앞에 있는 거랑 저 맨 뒤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단어쌍이기 때문에 걔는 카운트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서로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또 주요하게 보는 게 단어들의 군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애들끼리 서로 묶여 있고 몇 개의 군집을 형성해서 각각의 군집은 또 약간 떨어져 있고 이래야 구조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군집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단어쌍을 제가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빈도를 구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굉장히 뻔한 단어쌍만 등장해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뻔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 책에 보면 기생충 아카데미 그 수상하고 나서 관련된 기사들의 달린 댓글들을 가지고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제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 기생충 수상 기사 댓글에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쌍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상 빈도가 높다 그러면 이 단어는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기생충. 뭐 그렇죠. 기생충. 기생충 대단하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 이런 식으로 기생충과 연결된 단어들의 빈도는 다 높겠죠. 왜냐면 이 댓글 자체가 기생충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무슨 단어가 그러네요. 있을까요? 상 받은 거. 그렇죠. 아카데미상 이런 거. 네. 당연히 네. 아카데미상 수상 댓글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당연히 문장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댓글을 어떤 식으로 쓴다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고 배우 이름 이런 거. 그렇죠. 배우 이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주모 이런 것도 많겠지. 그렇죠. 뭐? 주모? 아. 국뽕에 차올라서 주모를 찾는. 네, 이런 거는 이가 단어상 빈도가 높다고 해봐야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딱히 없잖아요. 사실 뭐 그쵸. 분석 안 해봐도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하면 이렇게 너무 뻔한 것들이 추출된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단순히 개별 단어 빈도 분석을 해서 여러 텍스트를 비교할 때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접근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쌍들을 단순히 빈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쌍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이때는 이제 이거를 파이 개수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상관 개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는 값이냐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각각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지 나타낸 값이에요. 다시 못 알아들었어. 네, 다시 따로 사용된 그러니까 두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단어가 따로 사용된 경우 대비해서 같이 사용된 경우의 비중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값은 거의 상관계수랑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1에서 +1 사이 값이 되고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자주 함께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로 같이 사용되고 따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에 가까워지는 거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관련성이 작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동시 출현 단어 빈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동시 출현 단어 빈도를 구해가지고 이제 빈도 값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화 기생충, 영화 봉준호 감독 이런 단어쌍들이거든요. 당연히 너무 뻔하죠. 근데 이걸 이제 파이 개수가 높은 단어쌍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파이 개수를 구해서 이거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높은 파이 개수를 보이는 단어쌍은 뭐였냐면 블랙리스트 올리다 였어요. 두 번째로는 역사 쓰다. 세 번째는 수상소감 멋지다. 이런 단어쌍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의 쌍은 전체 댓글에서 사용된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항상 올리다가 거의 같이 쓰이는 거예요. 역사라는 단어가 문장에 쓰면 반드시 쓰다 이런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고 수상소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 반드시 멋지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많이 등장한 단어쌍이 아니고 반드시 같이 자주 등장하는 따로 쓸 때는 별로 없고 같이 쓸 때 비중이 매우 높은 단어쌍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파이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이후의 분석 작업은 동시 출현 단어 빈도쌍 가지고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단어쌍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겨나게 되냐면 다른 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쌍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성이 큰 단어끼리만 연결되기 때문에 단어의 군집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시 출현 단어 빈도를 가지고 하면 거의 모든 단어들이 서로 다 연결돼서 되게 뭉뚱그려지고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네트워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이 개수를 이용하면은 묶여있는 애들끼리 서로 떨어져서 군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관련성 있는 애들끼리 몇 개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모호하게 많이 사용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또 B 주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C 군집에는 이런 단어들이 모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동시 출현 빈도도 마찬가지고 파이 개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이 된 빈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발생시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가 함께 사용된 횟수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빈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단어가 연결될 때 생기는 추가적인 의미를 무시하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앞이나 뒤에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과. 자, 근데 이게 뒤에 먹다라는 단어랑 붙으면 사과를 먹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하다라는 단어랑 붙으면 사과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침에 사과를 먹는 걸 사과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걸 사과하다라고 하냐? 네. 지금? 보통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써요. 오늘 네, 한 사과 보통. 할래라고 하는데. 그쵸. 사과 한 사발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쓰죠. 그러면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까? 사과. 빨리 찾아봐. 다른 사례. 자, 일단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과 뒤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과일이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단순히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랑 연결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동시 출현 빈도나 파이 개수를 이용하면 이런 건 모른다는 거죠. 또 볼 수 다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사과를 하다라고 사과랑 하다가 파이 개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아닌가? 낮을래나? 하다가 다른데 많으니까? 아니 파이 개수는 높은데 네. 새로운 의미가 발생되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드시 연결됐을 때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단어상의 빈도는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로 연결되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을 잡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귀가 얇다 이런 표현들. 이거는 이 뒤에 있는 단어랑 연결됐을 때만 그때만 만들어진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빈도가 높지 않다고 그쵸. 하더라도 네. 이 단어상의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단어가 연결될 때 생기는 의미를 고려해서 분석하려면 단순히 문장이 얼마나 자주 함께 사용됐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자주 연이어 사용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자주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는가. 그럴 때 N그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N그램을 얘기하기 전에 혹시 동시 출현 빈도 그다음에 파이 개수 요 두 가지 지표의 한계를 말씀드려봤는데 혹시 뭐 또 생각나는 점들 있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해석할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과를 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해봐야 되는 게 텍스트 분석의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쉽지 맞아요. 않다는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이걸 수정해서 그 다음 지표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지표는 네.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표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음.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가 맞다는 없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뭐가 정답이다는 없고 내가 텍스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활용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본 데이터를 계속해서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상 빈도만 가지고 이게 높다고 해서 네.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네. 그래서- 요거 이상하네 싶으면 바로 열어봐야 그렇죠. 좀 네. 알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원문을 추출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에 한번 다른 분께 한번 말씀드렸더니 우리나라 판사이신 분들은 아침에 주요 일간지를 정독을 다 하신대요. 오. 근데 그렇게 정독하시는 분들한테 기사 갖다가 동시 출연 빈도 네트워크를 보여드렸더니 이건 이 이슈고 저건 저 이슈구나 하는 걸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네,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읽어서 자기가 그 필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이 생기고 나서야 동시 출연 빈도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림이 유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시 반대로
그 그래프를 보고 차트를 보고 원문을 보고 차트를 보고 원문을 보고를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렇게 생긴 건 지금 도메인에서 어떤 이슈구나, 어떤 주제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보이는 차트들이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은 원문장을 읽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원문이 굉장히 많아서 다 볼 수 없고, 그리고 얘네를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를 모두 다 골고루 에너지를 들여서 잘 보고 싶다. 전반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게 되는 거지,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원문장 아니고도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꼼꼼히 한 땀 한 땀 보는 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문장들을 확인해서 개략적인 문장이 실제로는 무엇인가는 파악하는 과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뒤에 가면 이제 왜 텍스트 마이닝이 어려운가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딱 들어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네, 벌써 피곤합니다.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끝이 안 보이겠죠.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자유도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어요. 동시 출현 빈도, 파이 개수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들, 빈도만 보게 된다, 연결될 때 생기는 추가적인 의미들 이런 건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연이어 사용된 단어쌍을 분석해야 되고, 그럴 때 ng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ng이라는 지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n하고 gram 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LG 광고하는 것 같네. 그램이요? 네. 네, 그램 제 옆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안 쓴다는 소리네? 지금 쓸 거예요. 여기서 네. 그 ng에서 n은 단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몇 개가 연속되는지, 연속된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단어가 연속된다 그럼 이거를 2g 혹은 바이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단어가 연속된다 그러면은 3g 혹은 트라이그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바이그램의 예를 들어볼게요. 원 문장 이런 게 있어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필 그런 거 골랐어요. 네, 제 책에 실려있는 아주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이제 단어들을 보면 내일은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순서대로 두 개씩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바이그램은 내일의 일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이그램은 일은 내일의, 또 세 번째는 내일의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맡기자. 이렇게 이제 한 칸씩 밀어가면서 얘네를 두 개씩 연결시켜서 쌍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씩 자른 거니까 이거를 바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이그램은 그러면 동시 출현 빈도랑 굉장히 비슷하겠네요, 설계가. 비슷한 것은 문장 안에서 같이 사용이 됐느냐를 본다는 것은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 동시 출현 단어를 볼 때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것도 단어쌍으로 만들어지겠죠. 문장 안에서 같이 사용이 되기만 하면 단어쌍으로 쳐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이그램은 그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단어쌍으로 쳐주는 거예요. 연속으로 있을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의 하고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일의 하고 맨 뒤에 있는 맡기자, 얘네들은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이그램에서는 얘를 단어쌍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정도를 보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같이 사용이 됐느냐가 아니고 연결지어서 사용이 됐느냐, 이걸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연속적으로 바로 옆에서 사용했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을 잡다, 귀가 얇다, 이런 이제 세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절차, 보통은 바이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일단은 텍스트를 방금 예시로 들은 것처럼 모든 텍스트를 전부 다 바이그램으로 토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이그램 단어쌍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빈도를 구하겠죠.
바이그램의 단어상 빈도를 구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일단 단어 앞뒤에 연이어 사용된 단어가 쌍이 되기 때문에 단어가 연결될 때 생기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단순히 단어가 얼마나 자주 함께 사용이 되는지가 아니라 자주 연이어 사용이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텍스트에 사용된 평범한 단어쌍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독특한 단어쌍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생충 기사 댓글을 이 바이그램으로 토큰화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바이그램 단어쌍의 빈도가 높게 나왔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미경 부회장, 그 다음에 조국 가족, 이런 것들. 네. 이런 단어쌍은 개별 단어의 빈도는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이 두 단어쌍은 이 바이그램은 굉장히 자주 연이어 사용되고 함께 사용될 때만 분명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동시 출현 빈도를 구하거나 파이 개수를 구하면 이런 단어쌍이 걸려서 나오질 않아요. 그 빈도가 네트워크로 낮아서? 표현을 해도 그렇죠. 아니 어. 빈도가 다른 것들이 너무 높아서 얘네들은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몇 번 이상 단어쌍의 빈도가 낮으면은 잘라내는 작업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업을 할 때 이 단어쌍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독특하지만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쌍들이 바이그램으로 토큰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맥락을 분석하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석 기법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뭘 써야 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린 동시 출현 빈도, 이거는 자주 사용된 단어 중심으로 단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이럴 때 뭐가 제일 많이 같이 쓰이는지 이게 궁금하다.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같이 사용되었는지 보다는 관련성이 큰 단어쌍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 이럴 때 파이 개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단어 군집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다. 관련된 애들끼리 서로 군집을 형성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파이 개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이어 사용될 때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쌍을 찾아내고 싶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엔그램, 그 중에서도 바이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목적에 맞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똑같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론만 적용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력이 있다고 하면 같은 텍스트를 여러 방법론을 모두 다 적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단어의 맥락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혹시 두 분은 이런 지표도 구해본 적 있어요? 단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뭐 동시 출현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그래프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 쓸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에 10년치 뉴스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도 해보고 어떤 단어가 뭐 연결 중심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해봤고 전반적으로 해봤었죠.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5대 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5대 기업이 관련 뉴스들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출연하는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예상하는 그대로라면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은 뭐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특정 기업은 최근에 추구하고 뭐 이제 좀 힘을 주고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특정 기업은 그 당시에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슈가 뉴스에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쌍 빈도, 동시 출현 빈도를 구한 거예요? 네네네. 그때 했었고. 기업 이름하고 어떤 단어가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는가 이걸 알아본 거군요. 맞아요. 되게 물론 그 뉴스 기사가 어느 정도는 홍보의 성격도 있고 기업이 뉴스 기사를 써서 이제 기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객관적인 뭔가 언론의 지표인가라는 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물론
이게 뭔가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맞구나라는 정도. 그리고 뒤이어 말씀해 주실 텐데 토픽 모델링을 했을 때는 좀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이따가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때 텍스트 마이닝을 했었구나.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이적 가사 분석한 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니었네요. 그렇지요. 그랬구나. 근데 석사 때 이거 분석했을 때는 전처리에 너무 힘들었어요. 현대그룹을 분석해야 되는데 현대가 들어가는 기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너무 일반적인 단어니까. 맞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네. 그치. 회사명 나온 줄 말고도 알았습니다. 현대가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삼성도 삼성병원도 있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다 발라내는데 좀 오래 걸렸죠. 박 박사는 어때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그냥 뭐 학습 때 해본 정도고 이거를 뭐 제가 현업에 쓰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걸 해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엔그램 이후 기술들을 AI나 이쪽으로 적용하거나 딥러닝을 공부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저는 현업에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거에 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뭐하러 하나 싶어갖고 안 했어요. 야 나도 논문이니까 한 거야. 졸업해야 돼서 한 거야. 이거 성격이 안 맞으면 못하는 분석이에요. 이거는. 성격이 맞는 게 있는 게 어딨어요. 이거는 안 해야지.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랬어요. 하고서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하지? 그래도 결국에는 분석이라고 하는 걸 텐데 노가다가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준비하는데 전철에 너무 힘을 많이 빼갖고 라는 얘기가 탁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분석 기법의 어떤 매력이라면 뭐가 있냐면 매력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찾아내게 된다는 거. 이게 되게 희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기생충 기사 댓글 분석했을 때 이미경 부회장 혹은 뭐 조국 가족 이런 단어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된 문장들을 제가 찾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사람들이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구나. 나는 이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네트워크를 그리면 그러면 되게 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 언론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슈들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안을 놓고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메이저한 관점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소수 의견들도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고생은 하지만. 약간 통계지표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 뭐 그다음에 평균, 뭐 중앙값, 대표값들. 네, 대표값들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지표들이 어떤 텍스트의 대표값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값 구해가지고 평균 막대 그래프를 맨날 그려왔는데 어느 날 박스 플롯을 그려본 거지. 그러면 이전에는 놓쳤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여기까지가 텍스트의 맥락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조금 고급 분석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류가 뭐 수천 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텍스트 마이닝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걸 직접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될까요? 내가 수천 개의 문서를 분석해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게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그렇죠. 빙고.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뭘 제일 먼저 하려고 할까요? 혹은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문서를 뭐라고? 출력합니다. 그래 출력한 다음에 이 자식아. 그다음 형광펜을 구합니다. 사촌 동생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지? 네. 뭘 할까요? 텍스트가 내 앞에 1000개가 주어져 있다. 이걸 분석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 주제인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뭐 기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 네. 이슈가 있어요.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됐다. 관련된 기사 1000건이 내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프린트 돼서. 그래서 이 기사들을 그러면 분석하라. 할 게 분명하네요. 어허. 옆에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 엑셀을 연다. 그쵸, 엑셀 열고 네. 예를 들면 뭐 키보드 나왔어요. 그럼 키보드 1 이렇게 적고 또 키보드가 나왔어. 키보드 2 이렇게 적고 횟수를 셀 것 같은데. 단어 빈도 분석을 손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종이가 출력돼 있다며. 출력되어 있는 종이를 눈으로 본 다음에 형광펜으로 치면서 개수를 세는 거지. 읽어오면서 데이터화 해야지. 진짜 이 사람들 안 도와주네. 일단은 분류하지 않겠어요? 얘네를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주제별로 일단 나눠 놓은 다음에 각각의 범주들을 살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석할 텍스트가 굉장히 많으면 제일 먼저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범주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사 1000개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눌 거냐, 범주를 정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각각의 이제 텍스트들을 읽고 나서 요약 정리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거를 내용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 기법 중에서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내용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텍스트를 종류별로 묶어준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의 핵심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요약을 한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또 키보드 사용 후기 댓글 이런 걸 분석한다고 해보자고. 예를 들면 그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키보드 상품 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범주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키보드 관련돼서는 어떤 범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키보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 제일 먼저는 타이핑할 때의 느낌, 뭐 키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범주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자인, 외관 이런 걸 얘기한 댓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키보드 좀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 불 들어오는 키보드가 꽤 많더라고요. LED 라이트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색깔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뭐 세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범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키보드 타이핑할 때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범주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렇게 5개의 범주를 만든 다음에 모든 댓글들을 이 5개의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범주의 얘기가 많이 등장했는가 이것도 알 수 있겠고, 또 각 범주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내용 분석이라고 해요. 내용 분석. 그런데 이 분석 방법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특히 뭐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분석 기법들입니다. 사회과학에서 특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제일 먼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이 범주를 정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편견이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네요. 범주를 5개로 나누면 모든 문서를 5개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범주가 10개야 그러면 모든 텍스트를 10개로 분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범주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그것들은 다 통째로 기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타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산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키보드 몇 개 좀 찾아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키보드를 좀 큰맘 먹고 사서 썼어요. 근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키보드의 어떤 속성이 있었어요. 한 번도 내가 키보드를 구매할 때 이런 속성을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을 제가 체감하게 되었는데, 그게 고양이 뭐였냐면, 밥통이 있나요? 키보드에 고양이 밥통이 왜 있어 이 사람? 던지는 것도 너무 머니까 내가 답변할 말도 없다. 진짜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진짜 너는 왜 키보드에 고양이가 키보드 앉아갖고 방해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왜? 그거는 넌 키보드를 뭘 써도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옆에 고양이 밥통이 있으면 안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박 박사가 고양이를 진짜 모른다. 고양이는 옆에 밥통 있다고 해서 글로 가지 않아요. 밥을 꺼내죠. 박 박사가 고양이의 특성을 모르는구나. 괜찮아요. 저는 모를래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쓰다가 좀 어떤 걸 경험하게 됐냐면, 키보드를 칠 때마다 통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엔터나 통울림이라고 하죠. 엔터나 스페이스를 칠 때마다 키보드 내부에 있는 빈 공간이 빈 깡통 울리는 것처럼 통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키보드를 살 때 통울림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네. 그럼 제가 만약에 통울림이라는 범주가 키보드를 찾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내용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통울림은 전부 다 기타로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실 자체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범주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범주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텍스트가 반드시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진 않겠죠. 동시에 여러 범주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A 범주랑 B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텍스트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래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범주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하겠죠. 그거 너무 많이 쪼개면 일일이 하나씩 카운팅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지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범주의 개수를 정해서 분석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여러 명이 나눠서 할 때는 기준을 미리 면밀하게 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A 범주, 또 이런 게 들어가면 B 범주, 이렇게 분류를 하자.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누가 이걸 분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 이제 내용 분석을 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한계점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토픽 모델링. 여기서 토픽은 주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면 각 단어가 텍스트에 함께 등장할 확률을 구해요. 두 단어가 같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이거를 이제 비율을 구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확률값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비슷한 것끼리 군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집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놓고 나서는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었던 그런 분석 기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면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일단 텍스트에 어떤 주제들이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리 범주를 정하고 나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어도 각각의 군집에 속해 있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주제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주제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단어가 각 토픽에 등장할 확률을 이용해서 각 토픽의 주요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만 봐도 이 토픽에는 주로 이런 문장들이 사용이 됐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토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토픽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이 토픽들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서들을 이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이리저리 나눠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서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질적 연구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자가 놓친 범주, 이런 것들이 토픽 모델링을 하면 등장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공통점을 가진 군집들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속해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는 이 범주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질적 연구의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단어가 같이 등장할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높은 군집들을 찾아내는 건데, 토픽 모델링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제가 텍스트를 몇 개 군집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몇 개로 분류할지를 사람이 미리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집을 내가 3개로 할 건지 5개로 할 건지를 미리 정한 다음에 여기에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나서 서로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군집의 개수를 정하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난제라고 하면 요거예요. 몇 개로 해야 되는지, 몇 개로 하는 게 정답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많이 했을 때 토픽이 추가되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음. 토픽을 정할 때 2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 네. 2개 안에 모든 텍스트가 다 뭉뚱그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모호해지는 거죠. 뭐 현실에서는 2개라기보다는 뭐 10개라고 정했어도 그 그렇죠. 11개째 나올 만한 토픽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10개로 정해놓고 토픽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20개가 더 적합한 텍스트 구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다 한데 네. 엉켜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호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를 해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일 많이 취하는 접근은 뭐냐면 숫자를 바꿔가면서 모델을 계속 만들어요. 5개, 그치. 6개, 7개, 8개 다 만들어가지고 눈으로 다 보고 단어가 얼마나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여있나, 들어있는 문장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일일이 다 읽어본 다음에 8개가 제일 적합하다. 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8개가 더 예뻐 보인다. 그러면은 아니지, 8개를 느낌적인 정하게 되는 거죠. 느낌으로 좋더라인 거죠. 내가 보기에 8개의 느낌이 좋아.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연구자의 도메인 널리지, 사전 지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연구자의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다는 거예요. 너무 다 노가다인데. 그래서 다행히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 뭔데요? 있냐면 뭐 이것도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토픽 수를 바꿔가면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네. 각각의 토픽 모델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지표를 구하냐면 이 모델이 텍스트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잡도 지표라는 게 있어요. 퍼플렉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왜 회귀 분석하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라는 지표 있잖아요. 요거랑 네.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모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관련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인 거죠. 그래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 복잡도 지표를 구해가지고 이 지표를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값이 높은 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복잡도 지표가 제일 좋은 모델은 토픽의 개수가 7개야. 그러면 나는 7개를 제일 좋은 최선의 모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닌 게, 복잡도 지표가 제일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또 반드시 가장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냐면 7개의 복잡도 지표의 값이 제일 낮기는 한데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조가.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퍼플렉시티 지표하고 그다음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몇 개로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경우의 수가, 모델의 수를 토픽의 수를 3부터 50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복잡도 지표를 보니까 10개에서 13개까지가 제일 좋아. 그럼 얘네를 비교해보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 중에서 만약에 복잡도 지표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제일 단순한 게 좋겠죠. 우리는 이제 설명력이 비슷하고 하면은 감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의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뭐 지금으로서 나와 있는 대안이에요. 이것도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일단 저희가 평소에 진행하던 시간보다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오늘 텍스트 마이닝 한번 끝내봅시다. 계속해 주시죠. 네. 끝낼 수 있어요? 잠깐만,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핵심 분석은 다 설명드렸고요. 네. 혹시 토픽 모델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까 조 과장이 본인의 연구에 사용해 봤다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5개 기업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5개 기업에 10년치 온라인 뉴스 기사들 다 가지고 와서 와, 10년치면 엄청 많았겠네. PC가 거의 잘 안 돌아갈 정도였어요. 돌렸을 때. 그래서 이제 빈도 분석도 하고 토픽 모델링을 했는데,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이 각각의 주제를 정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의 토픽으로 나눴다라고 치면 그 10개의 토픽에 그 주제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로. 예를 들면 특정 카테고리는 단어들 쭉 보고 이거는 기술 투자다. 주제가. 뭐 예를 들면 또 특정 카테고리를 보고 요거는 사회 이슈다. 뭐 특정 카테고리를 보고 이건 조직 문화다. 뭐 특정 카테고리를 보고 이건 CEO 이슈다. 이런 식으로 정해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었던 점은 이 10년치 A라는 기업의 온라인 뉴스들은 이 10개의 토픽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알게 됐는데 이걸 과연 7개 했을 때와 15개 했을 때의 그 주제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저는 그때 10개인가 12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차이를 가지고 내가 가장 적합한 분석을 했어요라고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텍스트 분석의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와 하고 놀랄만한 새로운 게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눈으로 결과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음. 조 과장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분야의 텍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그럴 수도 해요. 있어요. 네. 왜냐면 네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는다고 전혀 생각 안 해봤던 주제들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런 얘기들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점들이 저는 많았었거든요. 네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그 F 모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을 때 국민청원 데이터를 갖고 했거든요. 그거 연습용으로 많이 쓰죠. 그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면 2018년 국민청원 중에서 국민청원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다는 점 되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디 컨설팅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군집 분석 위주의 알고리즘이 다 같은 한계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를 지정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가 없어서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답지가 없고. 결국에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기하지. 맞는 것 같은데? 대박, 해보자. 근데 그게 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뻐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ED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결과물로서 쓸모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라는 게 저한테는 결론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게 그 토픽이 맞기나 하냐, 이런 데에서 저는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 성과로서 유의미하다고는 공감합니다만, 특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LDA 논문 저자가 앤드루 응 교수예요. 그 딥러닝 지금 대가로 나서시고 계시는 그 딥러닝 앤드루 응 교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물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 나온 딥러닝이 되었어 라고 하면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실전에 실무로서 사용한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휴대폰을 만드는데 전파 통신을 했어요 갔다가 이제 제품 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려고 지금 여기 지금 매달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과학 연구 쪽 말고 이제 순수 철학, 인문학 연구 중에 저희가 보통 이런 쪽 연구는 예를 들면 역사라고 철학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철학이라고 치면 동양 철학 중에 A라는 철학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치면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들이 그 A라는 철학을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A라는 철학 안에 있는 하위 요소 A, B, C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연구자가 거기서 그 발견해내지 못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또 C와 관계에 있는 D, E, F를 연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 그런 어떤 철학의 사조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행 연구자들은 앞에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어떤 철학서들 다 보지 못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모든 텍스트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고 치면 모든 철학책에 나온 그 어떤 텍스트를 다 집어넣고 텍스트 분석을 해서 빈도 분석을 한다든지 공출현을 본다든지 토픽 모델링을 하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김팀장이 계속 강조했지만 결과로서의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 주제를 찾는 도구로서의 텍스트 분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박 박사의 견해는 제가 들었을 때 중점이 되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걸 제품화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쵸. 쓸모가 있는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돈 받고 팔 수 있느냐 혹은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의 관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텍스트 분석은 이거 자체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탐색적인 작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루는 분석 기법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냐면 새로 제품이 출시됐어요. 사용 후기가 잔뜩 쌓였잖아요.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거를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쓴 후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감을 잡는 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후기가 5,000개가 쌓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하면 뭐 10개의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는 이런 주제들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탐색적으로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분석을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후기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조망하고 싶다.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핵심적인 분석 기법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들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보면 다들 어떤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정교한 지표들, 더 정교한 모델들이 계속 이제 추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 외에 이제 기타로 제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제가 기타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단어가 특정 범주에 등장할 확률을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 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팸 메일 필터링을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이거는 스팸 메일 함으로 넣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럼 요즘에는 그 쇼핑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쇼핑몰 뭐 제품 후기 같은 걸 달면은 자동으로 이거 분류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키보드라고 했을 때 키보드에서도 몇 가지 범주가 태깅이 되어 있고, 내가 관심을 갖는 범주를 클릭을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댓글들만 쭉 모아서 분류를 해서 보여주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텍스트를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분류 모델은 감정 분석에도 응용돼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텍스트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특성을 보고서 이게 긍정적인 댓글인지 부정적인 댓글인지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정 분석은 각각에 들어있는 단어들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걸 합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범주를 나누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이용해서 그냥 X값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면 Y값으로 긍정, 부정 둘 중에 하나, 혹은 뭐 1점부터 5점 중에 5개 중에 하나로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감정 분류 모델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모델의 특징은 일단은 분류 정확도는 높은 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어떤 범주로 분류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모델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단어의 맥락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 박사가 감정 분석 얘기할 때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감정 단어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건지 지칭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모델링은, 이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작업들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어떤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기술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쇼핑몰에 댓글이 올라오면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슷한 분류기를 모아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보고서 분류해주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웹 서비스에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 거죠. 혹은 뭐 중고 장터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광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보고 광고면은
지우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모델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런 모델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 분석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조금 있는 것이고 머신러닝 모델은 이거를 서비스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런 약간의 어떤 방향성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기타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석 방법들, 분석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델들은 박 박사가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뭐 거의 근데 분류 문제를 푸는 모델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제 생성 그죠. 모델들이 이후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챗봇이나 아니면은 GPT 이런 것들이 전부 생성 모델이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당장 쓸모가 있지 않아요. 쓸모가 있으려고 노력을 저는 하고 있고. 분류 모델을 개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프로젝트 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에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큰 패스트푸드 기업에 다니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앱이나 혹은 전화 상담으로 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도메인에서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1번 위생, 뭐 2번 배달 시간, 3번 뭐 직원의 서비스 뭐 친절도 이런 식으로. 근데 전국에 매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팀원이 5명인가였는데 2만 개인가? 만 개인가 데이터를 팀원들이 나눠가지고 태깅했어? 라벨 작업해야지. 2,000개인가 3,000개를 태깅을 했어요. 라벨 작업해야지. 네, 읽어보고 아 이건 위생, 읽어보고 아 이건 배달 시간. 물론 뭐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더니 얼추 분류해주더라고. 음, 네, 그런 식으로 뭐 서비스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비스의 아이디어까지는 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 그 이제 텍스트 분석하고 자연어 처리 요게 약간 갈리는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네. 분석이라고 하면 분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람이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네네. 생겨 먹었나, 구조는 어떠한가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네.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런 분류 모델, 그다음에 아까 박 박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조금씩 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생성 모델들. 이런 게 전에 박 박사가 챗봇 설계하는 거 얘기해 줄 때도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접근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텍스트 처리를 할 때 딥러닝 모형을 쓴다, 딥러닝 모델을 쓴다 그러면 요 부분인 거죠. 네. 혹시 박 박사 또 첨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딥러닝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딥러닝 쪽은 아마 제가 이런 텍스트 관련된 딥러닝으로 주제를 따로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석 그러니까 그 어떤 텍스트 덩어리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아니면은 텍스트 마이닝 아니면은 텍스트 지표화된 걸 가지고 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지금의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뭔가 명확하지 않았고, 뭔가 결정 나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필드의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프레이밍을 해야 되는 무언가들이어서, 그게 저한테 좀 항상 불편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쓸모가 없다, 싫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곳에서 쓸모를 찾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 건 확실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딥러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텍스트만 분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글을 읽어서 이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건 언제든지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어.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왜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생산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거기다가 보통 석박사가 하게 되면 이제 지인들 찬스를 쓰거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실제로 지식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로우 데이터로서 가치를 발휘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텍스트가 이제 자연 발생적인 텍스트에서 의미를 뽑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은 설문에 비해서 발전한 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실제로 의미를 뽑아내는 게 어려워지는 단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더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그대로 그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필드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박 박사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사실 텍스트 분석은 매우 험난해요. 네. 험난하고 일로서 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분석가들이 대부분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대중적으로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제 특히 있어 보이잖아. 예, 되게 그 빅데이터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이 텍스트 마이닝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그래서 네.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 이러면 제일 먼저 이 텍스트 마이닝을 자꾸 떠올리고 심지어는 SNS 데이터 분석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매우 많고 이런 걸 활용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분석을 도와주는 기업들도 많고는 한데 이런 난점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뭐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닥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텍스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데 각각의 분석 기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거를 뭔가를 발견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결과물로서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김 팀장의 관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용한다. EDA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공감이 가는데 이게 최종 결과물로서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한다? 라는 건 여전히 회의적이긴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0회까지 갈 뻔했던 에피소드를 3편으로 쪼개서 만들어냈고요. 네, 만약에 뭐 그 뒤에 뭐 뭔가를 더 하게 된다고 하면은 몇 년 후에 제 책의 후속편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타겟하는 주제가 있어요? 텍스트 관련해서요? 아니 이제 새로운 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사실 제가 텍스트 마이닝 관련된 책을 쓴 이유는 제 책의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문의가 텍스트 마이닝 관련한 거였어요. 그리고 후속책으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메일이나 혹은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로 받게 되는데 그때도 텍스트 마이닝 언급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제일 많고 사람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데 반해 공부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랬고 글쎄요 이 뒤에 또 다른 책을 쓴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뭐 머신러닝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머신러닝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세 번째 화는 거의 70분 넘게 저희가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됐는데 한 분씩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 팀장이 텍스트 분석책을 굉장히 오래 준비한 걸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분석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를 했지만 책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쉽게 쓸 수 있다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벤트 기간이 좀 종료된 시점에 여러분이 방송을 듣긴 하시겠지만 책을 사서 보시면 이 복잡한 텍스트 분석의 세계에 여러분도 발을 한 발짝 디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텍스트 분석에는 관심도 많고 해본 적도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분야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DA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저히 더 이상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취미로 재미로 저희가 데이터 덕질하기도 텍스트 분석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할 때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이 관련 얘기를 서로 모두 다 어느 정도 발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많이 하게 돼서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각자의 입에서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최종 완결 같은 느낌으로 지금 김 팀장의 에피소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모델도 하면 안 되겠다. 김 팀장 책 나오고 나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도 책을 전부 다 보고 물론 앞에 추천사도 썼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자료들보다도 가장 쉽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었어요. 특히 이제 김 팀장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작성할 때의 강점이 뭐였었냐면 쉽게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기거든요. 과감하게 많은 것들을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가 됐었고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쓰는 책이니만큼 앞서 있는 책을 시리즈처럼 활용하시면서 과감히 내용을 덜어내는 모습들을 봤어요. 단권으로 책을 내실 때 뒤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에 책에 있으니까 덜어내버리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진짜 많이 갔어요. 장점이기도 했겠죠? 이 김 팀장이 책을 쓸 때 강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가볍고 다 따라할 수 있고 쉽게 되어 있고 결과물들을 손에 쥐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의 도메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영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김 팀장 두 번째 책 역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챌린지를 했는데 김 팀장이 역시 책 쓰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는지 여러 좋은 대답들을 해주셔서 저는 3화 내내 즐겁게 이야기 듣고 저도 즐겁게 챌린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 박 박사가 훈훈하게 마무리할 줄은 생각도 네. 못했는데. 두 분 계좌번호 그대로 쓰고 계시죠? 아, 네네네. 네. 아, 그걸 그- 방송에서 하면 어떻게 얘기를. 네. 우선은 그 텍스트 마이닝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안을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바라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기사를 보거나 사람들이 쓴 댓글을 읽거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또 편견들이 강화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골고루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사람들의 얘기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텍스트 마이닝은 뭐 분석 기법상의 한계들이 여전히 당연히 있지만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텍스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한번 파보시는 것도 분석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 책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석하면서 얻게 된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을 혹시 소개해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00회까지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3화에 걸쳐서 진행해본 텍스트 마이닝은 이번 방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